제가 들려드릴 33번째 책은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유리동물원입니다. 유진 오닐, 아서 밀러, 테네시 윌리엄스, 이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3대 극작가예요. 누가 더 위대한 작가다라는 말이 필요 없이 다 대단한 작가들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유리동물원,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는 테네시 윌리엄스를 잊게 한 작품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많은 희곡을 썼고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연극보다 영화 생각이 더 많이 나는데요. 마론 브란도와 비비안 리, 절대 잊을 수 없죠. 또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도 폴 뉴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유리동물원이 발표되었을 때는 그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어요. 시카고의 시빅극장에서 유리동물원 첫 공연이 있던 날도 관객이 별로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시카고의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세계적인 극작가의 탄생을 알렸어요. 유리동물원이 그의 출세작이 된 거죠. 희곡의 특성상 대사로 모든 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독자님들에게 온전히 다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줄거리를 정리했지만 나중에 희곡을 한번 읽거나 연극을 보시면 퍼펙트하게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자기 작품 속에서 무대장치나 상황 이런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곤 했어요. 이 유리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등장인물 톰이 각 장마다 등장해서 해설을 하는 특이함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40년대예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4명이에요. 엄마 아만다, 딸 로라, 아들 톰,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는 방문객 짐, 이렇게 4명입니다. 이 가족이 사는 건물은 하층 중산 계급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화국 직원이었으나 성향 자체가 진득하게 붙어서 책임을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왜 집을 나가버렸는지, 나가서 소식 하나 없이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훌쩍 이 거리를 떠나버렸고요. 집안의 벽난로 위에 그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만으로 과거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만다는 남편이 나가버린 후로 남매를 책임지고 살았지만 생활력이 강하다거나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과거 자신에게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던 시절을 자주 회상했고 때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머물곤 했어요. 그녀는 남부에서 어린 시절과 처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엔 하인이 많았고 흥청거리던 시절이었어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어느 일요일엔 17명이나 되는 신사들이 한꺼번에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그녀는 예쁜 얼굴과 몸맵시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뛰어난 화술까지 갖고 있었으므로 스스로도 꽤 만족스러웠어요. 찾아오던 젊은이들은 모두 대농장주의 자제들이었고 그녀는 그들 중 하나와 결혼해서 넓은 농장을 거느리며 가정을 꾸밀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화회사에 근무하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잘생기고 매력적인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아가씨들이 남편을 흠모했지만 그녀가 차지하게 된 거였죠. 로라는 지금 23살이에요. 어릴 때 병을 앓아 한쪽 다리가 조금 짧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섬세하고 나약한 성격으로 매사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그녀의 장애로 인해서 생겨난 거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실에 들어서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곤 했어요. 이후 취업을 위해 실업학교에 들어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만다는 딸의 사교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회 청년회에도 데리고 나갔지만 로라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아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로라는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만 있었어요. 그녀의 유일한 취미자 모든 것은 유리로 만든 동물이었어요. 작은 유리동물들을 하나씩 정성껏 닦으며 낡은 축음기를 틀어 음악을 듣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톰은 21살이에요. 지금 가족의 생계를 그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륙 재화 회사에 다녔는데 그의 업무는 창고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퇴근하면 집에 들어왔다가 밤에는 영화관에 갔어요. 그는 매일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쁘다거나 야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영화관을 자주 가는 이유는 남자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모험을 찾고 투쟁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직장에서는 그걸 절대 충족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영화 속에서 찾으려고 가는 거였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아만다는 본능이라는 것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건 동물적이고 기독교를 믿는 남자는 고상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럴 때마다 아들이 남편처럼 될까봐 두려웠어요. 아만다는 현실과 과거를 자주 혼동했습니다.
가끔 오후에 집에 손님이 올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 톰은 짜증을 냈고 로라는 어머니에게 아무도 올 것 같지 않다며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엄마보다 인기가 없어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분을 저주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실업학교를 그만뒀을 때도 당장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다니는 척을 했었어요. 아침에는 학교 가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하루 종일 미술관이나 동물원에 가서 펭귄을 보았고 영화관에도 갔었고 오후엔 거의 식물원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어요.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걸 알면 어머니가 낙심해하고 그걸 볼 자신이 없어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아만다는 딸이 앞날이 걱정되었죠. 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안에 처박혀 지나가는 축제 행진이나 구경하고 유리동물이나 만지작거리고 청승을 떨다가는 직업을 갖기엔 싹수가 노랗다고 말했어요. 이제 남은 길은 남한테 의존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변변한 직업 하나 갖지 못한 미혼녀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한지 딸에게 자주 상기시켜 주었어요. 처녀 시절 남부에서 그런 비참한 처녀들을 많이 봐왔고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아만다는 딸에게 남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거의 집념으로 다가왔습니다. 톰과 아만다는 서로에 대해 매사 부정적이었어요. 그들은 대화를 하면 아만다는 내내 잔소리를 했고 톰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게 못마땅해서 허우대가 아깝다고 했고 그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로렌스의 소설을 역겹다고 도서관에 돌려줘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 책을 내 집에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하자 톰은 이 집이 집세는 자신이 내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영화관에 가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새벽 2시나 되어야 들어오는 게 싫었는데 그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가족의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이었어요. 톰은 어머니 그런 압박이 싫었습니다. 창고에서 일하는 게 싫었고 아침마다 그곳에 출근해야 하는 게 넌덜머리가 났어요. 차라리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쇠망치로 박살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일어나서 기운내 출근하라는 말을 할 때면 죽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일탈을 할 수 있는 건 영화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스스로 경험을 하는 대신이었고 헐리우드의 배우들은 미국의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온갖 모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모험에 참여하려고 영화관을 뛰쳐나올 것이며 남양 군도에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로 맹수 사냥 원정을 갈 수도 있고 먼 곳으로 가서 이국적 정서를 느껴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참을 수가 없고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오르는데 직장에 가려고 구두를 신을 때마다 이 짧은 인생에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왈칵 치밀었어요.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에 선원 조합에 가입했는데 이달 전기요금 낼 돈으로 조합 회비를 내버렸어요. 단전 경고장에 붙은 전기요금 영수증을 받았고 이번에 돈을 안 내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자신이 이미 떠난 후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아버지를 닮았고 싹수 없는 위인이 자식이니 부전자전이라고 자신의 떠남을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속을 긁으면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창고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기만 생각했더라면 아버지처럼 집을 나가버렸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곤 했어요. 두 사람의 언쟁은 늘 그런 식으로 시작되어 끝났고 로라는 톰에게 어머니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그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어머니는 다 잊을 거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톰은 마지못해 어색한 태도로 어머니에게 사과했고 아만다는 울어버리곤 했어요. 그녀는 어미의 이 외로운 전쟁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넘어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두 아이가 평범한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녀의 자랑이었고 하나 남은 행복이었죠. 다만 아들이 점점 남편을 닮아가는 듯 보여서 아들만은 술주정뱅이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톰에게 로라에게 남자를 소개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라가 결혼을 하고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독립하게 되면 그때 가서 톰이 원하는 곳에 가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창고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참한 청년을 집에 초대해서 로라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어머니 거듭된 잔소리에 톰은 자신이 직장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짐 오코너를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만다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녀는 짐이 너무 잘생기지 않았으면 했고 성품이 좋았으면 했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톰은 그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것일 뿐이라고 했죠. 그러나 아만다는 그가 집에 오면 로라를 볼 것이고 일단 보고 나면 딸이 아름다움과 상냥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톰은 그건 우리가 가족이라서 그렇게 보는 거고 로라의 불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누나는 지나치게 수줍고 자신이 세계 속
유리동물원의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아만다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짐은 톰과 로라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로라와 같은 학년이었어요. 짐은 고교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적인 존재였어요. 잘생긴 외모에다가 농구선수, 토론클럽의 회장, 학생회 회장, 합창단 단장, 매년 열리는 오페레타 공연에서는 남자 주연을 맡기도 했었어요. 그가 사춘기에 그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30세쯤 되면 당연히 백악관의 주인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출세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 되었고 지금은 톰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였어요. 짐은 톰에게 유쾌하게 대해주었고 가끔 직장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잘릴 수도 있다는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아만다는 짐의 방문 소식을 로라에게 알렸어요. 로라는 짐 오코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굉장히 놀랐어요. 로라는 짐을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었습니다. 그녀가 폐렴을 앓느라 학교에 여러 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짐은 그녀를 블루로즈라고 불렀었어요. 자신이 짝사랑이 어느 날 느닷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그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아만다는 손님을 맞이하기에 집안을 단장했어요. 거실에는 장밋빛 실크 갓이 달린 새 전기 스탠드가 놓였고 창에는 물결치는 백색 커튼이 드리워졌어요. 의자 소파에는 살아서 덮개가 씌워졌고 소파에는 등받이 쿠션이 새로 놓여졌습니다. 로라의 새 드레스를 마련했고 딸을 치장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들였어요. 로라는 불편함과 어느 정도의 공포감을 갖고 어머니 행동에 따랐어요. 치장을 마친 로라에게서는 연약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아름다움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자신도 오래전 입던 드레스를 꺼내 입었어요. 푸른 실크 벨트가 달린 노란색 드레스. 그건 그녀가 무더위에서 입었었고 젊은 신사들이 찾아오는 일요일에도 입었고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에도 입었던 드레스였어요. 짐이 도착했고 로라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갖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만다는 사교적인 매력이 있었고 모두 거기에 압도당했어요. 그녀의 웃음과 수다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죠. 그녀는 로라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의 처녀 시절 자기가 얼마나 인기 많고 가등성 많았는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로라는 내내 창백하고 아파 보였어요. 아만다는 그녀를 거실의 소파에 가서 쉬게 했어요. 로라는 거실 소파에 누워 흐느낌을 틀어막느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그건 톰이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촛불이 켜졌고 아만다는 짐에게 거실에 있는 로라에게 와인을 한 잔 권해줄 것을 청했어요. 짐이 거실에 들어가자 로라는 불안했고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다는 거의 감내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짐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로라는 자신이 고등학교 때 그에게 블루로즈로 불려줬었단 말을 해요. 짐은 그녀를 기억해냅니다. 로라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유리동물을 돌본다는 말을 했고 짐은 그녀의 괴로움의 원인이 열등감이라고 짚어줬어요. 자신도 열등감을 갖고 있던 적이 있어서 그걸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도 말했어요. 자신은 지금 야간학교에 나가 라디오 공학과 화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다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대수롭지 않은 자신의 결함을 확대하면 자신감은 더 떨어진다면서 로라에게 아마 남보다 뛰어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했어요. 자신이 야간학교에 다니고 늦은 밤에도 창고에서 공학 강좌를 수강하는 건 앞으로 텔레비전의 시대가 온다고 믿기 때문이며 막차가 아닌 첫차를 타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돈과 힘, 그는 그걸 이루려는 야심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로라는 그의 박력 있는 말에 감화되었고 이제는 수줍음도 어느 정도 없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리동물을 하나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앞 이마에 외뿔이 난 일각수였어요. 일각수는 자신만 뿔이 있어서 외로울 텐데 투덜대지 않고 뿔 없는 다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짐의 요청에 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추는 도중 탁자에 부딪혔고 유리동물이 마루에 떨어졌어요. 일각수의 뿔이 부러져 버렸고 로라는 일각수가 이제 보통 말로 변해서 다른 말들과 마음 놓고 어울릴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합니다. 로라는 점점 짐과 있는 것이 편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짐은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행 중 만났고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는 로라에게 좀 미안해하고 있었죠. 로라는 자신이 방금 전 사랑을 하게 되었고 사랑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느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마음속에 생겨난 격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황폐한 표정이 깃들어졌어요. 로라는 힘주어 미소 짓고 이 밤을 기념하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일각수를 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만다는 짐에게 앞으로 자주 놀러오라고 말했으나 짐은 자신은 약혼을 했고 6월에 결혼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아만다는 화가 났어요. 바보처럼 휘둘린 기분이 들었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들인 노력과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다른 처녀의 약혼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게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짐을 초대한 톰에게 온갖 원망을 쏟아냈고 톰은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아만다는 로라를 위로하려 했으면서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톰은 아버지 발자국을 뒤따르듯 잃어버린 공간을 행동으로 되찾듯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라를 잊지 못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지금 번개가 세상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도 촛불을 켜고 있는 로라를 생각하고 그 촛불을 꺼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로라는 마지막에 자신의 촛불을 자신이 불어서 꺼버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희곡은 가족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가족 각자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로라의 불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의 불구, 아버지의 부재가 그녀를 세상과 격리시켜가고 있죠. 그럼에도 천성이 착해서 세상에 대한 증오도 없고 반항도 하지 않은 채 살지만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의지는 없어요. 그게 그녀의 불행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외부하다 하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것들이 다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으면 상처로 연결되고 깨지기 쉽거든요. 유리동물은 아름답지만 결점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로라가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나와 비슷한 걸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아닐까요? 여기에서 짐은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면서도 로라에게는 가해자죠. 그는 톰에게도 직장에 잘하라고 말했으며 로라의 열등감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과거 찬란했던 시절에 비해 지금 볼뿐없더라도 좌절하지는 않아요.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이번엔 막차를 타지 않고 첫 차를 타겠다는 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절망보다는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건 가해자로서의 조건을 꽤 많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초대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던 인물인 건 확실하죠. 아만다가 추억을 회상하고 거기에 매몰돼 있는 거나 톰의 탈출에 대한 욕망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다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죠. 그래서 아만다 톰은 끝없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라는 톰이 꺼주고 싶어하는 촛불을 스스로 껐어요. 톰은 그게 로라가 세상으로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로라는 촛불을 끄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사랑을 느꼈지만 다른 여자에게 가는 짐에게 가장 아끼는 일각수를 줬어요. 그건 그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시간과의 이별을 고하고 앞으로 더 차단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만만해서 애정을 쏟았고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유리동물들. 하지만 그건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는 배신의 그림자가 짙은 대상이었죠. 너무 간절한 사랑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고요. 그런 건 인생의 가장 지독한 아이러니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